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뒤 박주민 의원이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크게 떠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박 의원은 재도전 의향을 묻자 출마할 마음은 있다고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준비했고 가장 준비된 사람이라는 평가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박주민인지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상승세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잘 나가나요? 네, 잘 나가. 그러니까 옷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사람들 전부 다 댓글에 박주민 뭐 여러 전화 많이 받죠. 아니 뭐 지지자들 뭐 문자도 많이 오고 그렇지 문자도 않습니까? 많이 오고 네. 또 동료 의원들도 네. 뭐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는지 그때 잘했어야지. 네,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한 감정이 있는지 보면 네. 잘 준비해라. 이번에 꼭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행입니다. 진짜. 아이고 또 그때 가봐야 돼.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의원들. 저도 이곳 밥을 먹은 지 10년이라서 네.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서울시장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마음속에 그리고 지난번에 결과론적으로는 경선에 떨어지셨지만 보여줬던 모습이 과거 초선 재선 때 그 박주민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박주민의 모습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평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때 낙선은 하셨지만 경선에서 아쉽게 지지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고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쯤에 상승세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든 수치도 와 이렇게 빨리 오르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어떤 분은 한 이틀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 오, 그래요? 이틀 정도만 있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다른 후보님 성함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후보 캠프에 초기부터 결합해 있던 의원님들하고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네. 어찌 됐든 준비는 네가 잘 돼 있었다. 제일 잘 돼 있었다라고 우리도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세훈하고 붙었으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안들, 서울시 현안 문제를 다룰 때 네. 의원님은 꽤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때. 2년 가깝게 정책팀을 만들어서 예. 매주 스터디하고 매주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경선 과정에서도 TV 토론이나 쟁점이 붙을 때 보면 그게 드러났거든요. 네. 사람들한테 네. 누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잘 준비돼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야 박주민 의원이 탄탄한데 야 그 구청장 했으니까 일도 잘했고 정은호 후보가 상당히 그런 부분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TV 토론을 해보니까 웬걸? 박주민이 더 탄탄해?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 근데 이제 큰 흐름이 정은호 쪽으로 중도층 확장, 뭐 강남권 공략이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고 대통령이 또 픽한 그런 상징성도 있다 보니까 흐름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접전이 상당히 됐었어요. 네,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상승세가 있었고요. 또 응원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뭐 가정에 가정을 막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 스스로는 만약에 제가 본선 갔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본선 갔었으면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지. 오세훈이 얼마나 못해왔는지. 그래 나는 그거를 꼬집어 주길 바랬어. 얼마나 성과를 낸 게 없는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했어 너 이렇게. 그걸 그냥 잘근잘근 그냥 맞아. 제가 그거 진짜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동안에 아니 그리고 그때 4050 공약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울림이 컸고 민주당의 이제 차기 당대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 차원에서 그 맞습니다. 특정 후보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전통적 지지층들 4050에 대한 좀 정책적 대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중장년 기본법안을 성안에서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중장년 위원회라는 걸 좀 만들자 당에. 예. 지금 뭐 청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근데 어르신들은 따로 있잖아요. 위원회가 원래. 있어요. 그건 있잖아요. 민족부리위원회. 그렇지. 근데 그거 그 오래됐지. 사이에 4050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는 없어요. 거기만 딱 빠져 있어요. 네, 거기만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60대 한 초중반까지도 해야 돼. 사실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만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도 챙길 뿐만 아니라 당원 참여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기회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개월 됐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몇 가지 법안들을 좀 급하게 좀 처리하거나 뒷수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안전기본법.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위원회법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행안위법인데 어제 이제 대통령 직속에 이제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발족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본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재난 참사 관련돼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이자 정책 수립 및 점검 위원회인데 그게 다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하는 건데 그 의원님이 대표 제가 발의 대표 발의에 통과시켰어요. 그렇구나. 예,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거 통과시키고 후속 작업하고 하는 일들에 좀 에너지를 썼었죠. 네. 그 같이 캠프 꾸렸던 분들하고는 잘 마무리는 했습니까? 잘 마무리했고요. 다행이네. 지금도 뭐 잘 지내요. 네. 그분들도 아쉬움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아쉬움을 표명하시는데 네. 여튼 간에 뭐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이라서. 그나저나 뭐 일단 오세훈 1심이 나왔잖아요. 네. 예상은 했습니까? 그렇게 1,000만 원 나왔던데. 저는 유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두 번째 그리고 유죄가 나온다면 좀 더 중한형이 나왔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유죄가 나오고 가볍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자격상실 여부가 갈려지는데 네. 1,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가볍진 않아요. 그렇지. 그러나 사실은 예. 이진관 윤석열 판결에 비해서는 양형이 약했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윤석열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는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었다든지 이런 의도까지 인정을 한 반면에 네. 오세훈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드라이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관계만 딱 인정하고 그 의도 여론을 뭐 조작하려고 했었다든지 그러니까 공포영 조사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약간 의식했을 법도 한데. 의식했죠. 왜냐하면 판결문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불만을 표했다. 여론조사 뭐 많이 네. 뭐 분석도 네. 해주시고 과거 여론조사도 직접 많이 하셨을 텐데 의뢰한 사람이 결과가 나오면 실망할 수도 있죠.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나오나. 하지만 여론조사 기간을 질타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조작하라는 거야? 뭐야? 그렇죠. 막 이게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막 화를 내고 불만을 표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특검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명태균 씨도 자신의 어떤 진술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참.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가 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편향적인 게. 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조작의 의도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실형이 나왔어야죠. 나도. 네. 나는 징역형의 뭐 집행유예까지는 하겠지. 지금 시장이니까 바로 네. 뭐 구속시키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벌금형. 근데 양형사위에서 보니까 딱 드라이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정해진 계좌로 돈을 안 받으면 바로 위반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정해진 계좌가 있는데 그냥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명태균한테 쏴주는 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딱 객관적으로 뽑아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버리고 그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은 인정을 안 하면서 양형에서 그냥 1,0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서울시장 낙선을 했으면 오세훈한테 더 세게 맞을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현직이니까 약간 그런 점도 감안한 거 아닌가라는 좀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2심과 이제 3심 많은 사람들이 2심은 이제 빨리 해야 하는데 선거법상 3개월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제가 법원 쪽에 좀 알아봤어요. 법원 쪽에 알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사건 그리고 더 다툴 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건을 시간을 계속 끈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 그 정치권에서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면 결론은 이미 정해졌는데 더 길게 가져가면 법적으로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 시장이 하는 행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불안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맞아. 예를 들면 어떤 중요 정책을 하면 충분하게 공론화 그 과정을 겪어야 하잖아요. 경청하고 전문가 논의도 거쳐야 예를 들면 6개월, 1년 걸릴 거를 막 2, 3개월에 뚝딱뚝딱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다든가. 맞습니다. 그래서 말뚝박기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말뚝 박아놓고 못 빼게 그 후임자가 들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손해야.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맞아. 돼. 빨리 유죄든 결론을 무죄든 빨리 결론 내려줘야 내려줘야 돼. 돼요. 공무원들도 아마 일이 손에 안 잡힐걸요? 맞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또 시민들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원 내부에. 그럴 것 같아. 그게 네.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이제 633이 633이 정확히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심도 그런 증거주의를 그걸 1심이 채택한 증거를 만약에 그 부정하려면 그만한 뭔가 논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증거가 다 나왔기 다 때문에 나왔죠. 뭐 벌금을 줄일지는 몰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 자체 유죄를 무죄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네. 시기도 그렇게 한정 없이 늘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럼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2심은. 2심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크죠. 네. 그리고 벌금도 뭐 줄여준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이겠지. 확 줄이거나 이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저는 거 오히려 아닙니까? 특검이 지금 양형 이유나 양형 부분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항소했다면서요? 네, 여론조사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보기 위해서 아니 예를 들어 2, 3회 비용만 이만큼 들었으니까 비용 대비 벌금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 네, 아니잖아요. 목적 말씀하신 네. 목적이잖아. 대표님이 가장 전문가실 텐데 막 2, 3일 사이에 여론 지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달라 그랬던 이유는 뭘까? 자기한테 유리한 네. 예를 들면 뭐 시간대 관리라든가 그렇죠. 어떤 뭐 DB가 혹시 있었냐. 또 아무튼 기교 앞에 또 선행 질문을 어떻게 하냐 막 명태균 씨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왜 결과를 받아보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을까? 또 왜 명태균을 계속 찾고 오세훈이 먼저 찾았을까?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사실 여론 조작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내 경선 이 있었던 상황이고 판결문에서도 그걸 인정해요. 여러 번 낙선하다 보니까 오세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왜 오세훈을 찾았냐 이거예요. 명태균을. 죄송합니다. 명태균을 찾았냐 이거예요. 판결문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잖아요.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오세훈 추가로 기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명태균 몇 번 안 만났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예. 오세훈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추가 고발을 해놨습니다. 맞아. 나는 그게 100% 걸릴 것 같은데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럴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역시 나도 좀 보는 안목이구나. 이제 거의 법조인. 예. 자, 그리고 그러면 3심이 언제 열리냐에 따라서 재보궐의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2월 말까지 열리면 4월 달에 하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열리면 뭐 가을에 10월 달에 하고 뭐 이렇게 그 정해져 있잖아요. 4월, 10월 이렇게 두 번의 보궐선거가 돼 있는데 2월 28일까지 자격상실 여부가 확정되면은 4월에 보궐선거 하게 됩니다. 네, 예. 거기를 넘기게 되면 10월에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변수가 없는 건 아니고요.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지금 뭐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막 대체할 수는 없죠. 집중하기보다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하고 예, 예.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이 헛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는 거예요. 맞네. 예. 시의원들이 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죠. 맞습니다. 예. 시의원들의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감시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양심선언 같은 거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제보 같은 거 네. 있을 수도 있고 또 당 나름대로는 또 국회의원들도 눈을 특히 서울시의 의원들 서울시당 차원에서 맞습니다. 감시를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하겠네.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보궐선거가 온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는 사실 상황은 지금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걱정입니다, 이런 것 솔직히. 때문에 그래서 보다 강력한 어떤 비전, 정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울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하고 당도 당이지만 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예. 목소리 많이 내야 할 것 같고 실제 이 재판에 대해 우리 서울 시민들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한 조사인데 저걸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 공직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도 쭉 소개를 하고 선고가 적절했냐 적절하지 안 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물어봤더니 적절하다는 의견이 전 국민들의 유권자 중에서 54.5 네. 그리고 부적절이 38.8로 적절이 훨씬 높았고요. 맞아요. 서울 시민들은 어떨까 봤더니 요즘에 서울이 이제 보수화됐다고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서울 시민들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 시민들은 51.1%가
적절했다고 봤고요. 부적절했다고 본 사람들이 41. 51대 41. 약 한 10%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서울 맞아요. 시민들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도 받아들이는, 공직 상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결이 적절했다는 게 우세하다. 아니 이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해서요. 네. 사실관계를 조금만 들여다보신 분들은 네.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냈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강철원한테까지 갔어요. 네. 김한정이 그러면 뭐 자기 혼자 좋자고 그런 돈을 낸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사실관계라서 이거는 뭐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알면 알수록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막상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보궐이 열리면 의원님 다시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뭐 출마할 마음이 있어요. 마음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도록 애를 계속 써야 되겠죠.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오길 바랄 것 같고 또 뭐 제3의 인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어쨌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2년간 준비를 했었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사람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셔서 네. 그런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전 의사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지난 2년간 이미 준비를 했었고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말씀 못 드렸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예. 또 잘할 자신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뭐 이제 의원님 본인이 이제 법률가 출신이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 재판도 다 보셨겠죠? 맞습니다. 예.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거나 설명을 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판결문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드라이하고 빡빡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 어떤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빡빡하게 인정을 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에 가서 결론이 바뀐다든지 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저는 양형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거는 사실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형이 오히려 더 올라가야 정상 아닐까. 예. 올라갈 가능성도 예.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판결문을 봤습니다만은 판사가 이제 죄질이 무겁다라는 표현도 썼고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판단하시니까는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 뭐 633 법칙으로 따지면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보궐이니까 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주민 의원은 이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궐이니까는 경선 없이 전략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누구를 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략으로 공천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과거에 이제 한번 서울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바는 있지만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그때도 경선으로 판단을 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은 한 번도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정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좀 안타깝지만 민주당에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받고 붐업도 시키고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만약에 보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누구든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포함해서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검증도 받고 붐업도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본선에서 상대방과 이제 겨뤄야
오히려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서울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배출한 서울시장 조순, 고건 또 우리 박원순 시장까지 네. 정통 민주당 출신이 아니다. 네. 외부에서 데리고 온 인사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정통 민주당 인사로는 이길 수 없다. 중도층 확보하려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뭐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경선 때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반면에 저는 그때 민주당 DNA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 민주당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그렇게 약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거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에서 커온 사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좋은 승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각 제가 동의하는 게 지난번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DNA를 이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시장 졌어요. 맞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장은 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 찍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차 투표를 한 거잖아요. 대략 한 13만 표 정도가 그렇게 교차 투표를 했다고. 그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후적인 평가를 뭐 시당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청년 이슈 또는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또 캠페인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청년 이슈라든지 부동산 이슈를 우리 당이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가깝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민주당이 뚜렷한 해결책을 못 내세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좀 잘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주민이 후보가 되면 그거를 어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청년 자산 형성 루트 그리고 역량 강화 루트를 민주당이 좀 제대로 설계해서 좀 제시하고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작업을 하나 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경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도 활발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도 역할을 해서 투트랙으로 주택들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민간의 경우에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신통계획 이런 것들 내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금융적인 지원 방책 저는 뭐 시민펀드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 결합해서 민간도 좀 더 속도를 내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정 때 무시당해 왔고 외면당해 왔던 공공도 역할을 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가격대에 살 수 있고 살만한 살기 좋은 주택들을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 정책은 알겠고 부동산 정책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계속 펴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슈가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강남 3구만 해당됐는데 이게 자꾸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벨트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YTN에 있는 마포까지 강을 넘어서까지 예. 뭐 이렇게 얘기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 차원에서 몇 가지 공약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뭔가 새로운 공약을 내든 어떤 뭐 트렌드를 바꾸든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좀 맞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정비사업 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도 담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그룹을 좀 만들어서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축적이 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 경선 때도 우리 민주당 후보, 경선 후보 중에 누구 하나 재건축 재개발에 소극적이다라든지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축적돼 왔던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서 새로운 어떤 금융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어떤 비전으로 돌파를 해 나갈 수 있고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당대회 당권 주자죠. 정청래 후보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했으면 서울시장이 선거에 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6만 표 정도 차이로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이슈나 청년 이슈 그리고 캠페인 방식의 약간 소극성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또 워낙 표차가 작았으니까 표가 좀 모였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론적 분석이니까. 네. 그런데 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조국 혁신당 후보도 안 냈잖아요. 네. 근데 그 합당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니까 그게 만일 이슈는 미쳤다면 구청장 선거를 왜 이겼을까?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시장 선거 이겼으면 사실 이런 분석도 안 했을 텐데 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원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조금씩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수백 가지는 될 수 있겠죠. 네. 뭐 경쟁했던 후보니까는 말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정원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매력이 좀 없지 않았냐. 오세훈 시장을 4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찍어준 것은 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주민만의 매력을 발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음에 또 나온다면. 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제 3심에서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후보가 나오든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발산해야지 서울 시민들이 뽑아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동영 작가님의 다른 방송을 좀 봤는데 저보고 거지갑 이미지 탈피해야 된다. 제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경력 같은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좀 드러낼 필요 있는 것들은 좀 드러내겠는데 저는 사실은 강력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사실은 28년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30년 되면은 국회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약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서울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뻗쳐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강력한 비전,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강력한 비전으로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갈 거고 그럼 아마 합리적인 서울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비전의 어떤 설득력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어떤 중요한 시설이나 뭐 국회나 이런 것들이 세종으로 가면 서울시 발전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표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우리는 세종 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균형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서울을 포함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강력하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서울은 그럼 어떤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개발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처럼 개발공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어떤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강점을 갖고 있어요. 서울이. 이런 부분 더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 중앙정부는 아직 서울에 대한 어떤 AI 인프라 관련된 고민이 없거든요. 근데 뉴욕만 해도 뉴욕주가 스스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서울도 독자적으로. 미국도 뭐 뉴욕과 워싱턴이 나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서울이 경제적인 수도로서 현재 있는 강점은 더 크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어떤 투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곳이 되겠다라고 경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비전들 좀 더 다듬어서 충분히 서울 시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